한국? 철도 역사 100년도 안 되는 나라가 뭘 할 수 있다고? 세계 철도 강국들이 비웃었습니다. 프랑스 TGV, 일본 신칸센, 독일 ICE, 200년 철도 역사를 자랑하는 거인들이 모인 우즈벡 입찰장에서 한국은 그저 들러리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저희의 파트너는 대한민국입니다. CNN, BBC, 유럽 주요 언론들이 급히 생방송을 중단하고 특집 보도를 시작했습니다. 기술, 그건 다들 갖고 있었죠. 저희는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발견했습니다. 도대체 한국에서 뭘 본 걸까요? 세계 철도 역사를 뒤집은 충격적인 반전. 지금 공개합니다. 우리 우즈베키스탄 사절단은 세계 최고의 철도 강국들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파리의 TGV, 베를린의 도이체반, 도쿄의 신칸센, 모두 숨막히는 기술력을 자랑했죠. 그리고 이제 일정표상 마지막 방문지, 아무도 기대하지 않던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아시아의 변방 소국이 무슨 고속철도를 만든다고? 프랑스 기술자의 코웃음이 서울역 플랫폼에 울려 퍼졌습니다. 봐요. 카리모프 씨, 우리가 왜 이런 시골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독일, 일본만 봐도 충분했는데 독일 기술자가 거들었죠. 솔직히 저도 의구심이 들었죠. 한국? K-팝 만들고 삼성 휴대폰 파는 나라가 설마 진짜 고속철도 기술을 갖고 있을까? 이게 끝이에요? 중국 짝퉁보다 못하겠는데? 일본 대표단의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그날 아침 서울역에서 은빛으로 빛나는 유선형 열차를 봤을 때도 별 감흥이 없었습니다. 겉모습이야 요즘 누구나 베낄 수 있으니까요. 진짜는 성능인데? 과연? 마지못해 객실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첫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거든요. 플랫폼의 소음이 마법처럼 사라졌죠. 방음제를 잔뜩 썼나? 속도 내면 다 소용없을 텐데.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출발했다고 하는데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야, 아직 안 움직이는 거 아니야? 독일팀 관계자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죠. 창밖을 보니 여기 뒤로 밀려가고 있었습니다. 정말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죠. 속도계가 150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죠. 운이 좋은가? 직선 구간이라 그런가? 200, 250. 제 앞 테이블 위에 커피잔은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프랑스 기술자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동전을 꺼내 세웠습니다. 300km. 동전은 여전히 서 있었죠. 뭔가 속임수가 있을 거야. 속도계를 조작했거나 그가 자기 휴대폰의 GPS로 속도를 확인했습니다. 정확히 302km였죠. 제길.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독일 팀도, 일본 팀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특히 일본 팀의 표정이 걸작이었죠.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그때 기술적 놀라움보다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뭐랄까, 이 열차를 만든 사람들의 마음 같은 것? 아직은 정확히 뭔지 몰랐지만요. 차장이 다가와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완벽한 영어였지만 그 미소는 언어를 넘어서는 따뜻함이 있었죠. 혹시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프랑스 TGV에서는 승무원들이 코빼기도 안 보였는데 말이죠. 열차가 부산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모두 조용했습니다. 특히 처음에 가장 무시했던 프랑스 기술자는 완전히 넋이 나간 표정이었죠. 내가 뭘 본 거지?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갖고 있었다니. 저는 묘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완전히 잘못 봤구나. 뭔가 특별한 게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우즈베키스탄 철도청에서 25년간 일한 수석 엔지니어 아지즈 카리모프입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며칠 후 박물관에서 우연히 발견하게 될 그 비밀을, 그리고 그것이 우즈베키스탄의 운명을 어떻게 바꿔놓을지를. 모든 건 8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됐는지 그 절박했던 상황부터 들려드려야겠네요. 2016년 겨울, 타슈켄트 중앙역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중국에서 도입한 고속철도의 첫 운행일, 10,000명의 시민들이 모여 역사적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기술 총책임자로서 운전실 옆에 서 있었습니다. 3년간의 준비, 수십억 달러의 투자, 모든 게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죠. 그런데 출발 10분 전, 갑자기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시스템 오류? 지금 장난해? 매뉴얼을 찾았지만 모두 중국어였습니다. 번역본? 없었죠. 계약에 없다는 이유로요. 중국 기술자를 불러. 하지만 그들은 베이징에 있었습니다. 화상통화로 연결했지만 그들의 대답은 충격적이었죠. 원격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직접 가야 합니다. 지금 만 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계약서를 확인하세요. 모든 정비는 저희가 직접 해야 합니다. 첫 운행은 취소됐습니다.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고 시민들은 실망했죠. 다음날 중국 기술자가 도착해서 한 일은 작은 센서 하나 교체하는데 5분. 이걸 우리가 못한다고요? 기술 이전은 계약에 없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열차를 산 게 아니라 영원한 종속 계약을 맺은 거였다는 걸. 3년간 악몽이 계속됐습니다. 작은 고장에도 중국 기술자를 불러야 했고 그때마다 며칠씩 운행이 중단됐죠. 정비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정시 운행률은 60%도 안 됐습니다. 가장 치욕적이었던 건 2018년 여름이었습니다. 사막을 달리던 열차에 에어컨이 고장났죠. 영상 45도의 객차 안은 지옥이었습니다. 승객 수십 명이 열사병으로 쓰러졌고요. 중국 측의 답변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기후를 고려하지 않은 설계 실수입니다. 전체 시스템을 교체해야 합니다. 비용은 5천만 달러. 설계 실수를 이제 와서 인정한다고요? 그게 싫으면 그냥 타세요. 그들의 오만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모든 기술이 블랙박스였으니까요. 대통령이 직접 나섰습니다. 더는 이런 굴욕을 참을 수 없다. 진정한 파트너를 찾아라. 그렇게 2019년 국제 입찰이 다시 열렸습니다. 이번엔 달라야 했죠. 단순히 빠른 열차가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 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나라가 있을까요? 기술 강국들은 모두 자신들의 우월함을 앞세워왔는데 2020년 3월 타슈켄트 국제 컨벤션 센터는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세계 철도 산업의 거인들이 모두 모였죠. 프랑스 알스톰은 거대한 부스에 에펠탑 모형과 TGV를 전시했고 독일 지멘스는 정밀한 설계도로 벽을 가득 채웠습니다. 일본은 신칸센의 50년 무사고 신화를 홀로그램으로 보여줬죠. 그런데 구석에 작은 부스가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 테이블 몇 개에 노트북이 전부였죠. 한국이 왜 여기 있지? KTX. 그거 프랑스 기술 베낀 거 아니야? 솔직히 저도 의아했습니다. 해외 실적도 거의 없는 나라가 어떻게 최종 7개국에 들었을까요?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프랑스가 선두 타자였죠. 신사숙녀 여러분, 우리는 350년의 철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TGV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프랑스의 예술입니다.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화려한 영상, 웅장한 음악, 최고 속도 320km, 연간 수송 인원 1억 명. 압도적이었죠. 독일의 차례, 정확성, 독일 엔지니어링의 핵심입니다. IC는 초 단위로 관리됩니다. 고장률 0.001%. 이것이 팩트입니다. 역시 독일다웠습니다. 모든 걸 숫자로 증명했죠. 일본이 나섰습니다. 신칸센. 개통 이래 승객 사망 제로. 평균 지연 36초. 더 설명이 필요합니까? 짧고 강렬했습니다. 안전의 대명사. 그 자체였죠. 중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세계 최대 고속철도 네트워크. 4만 킬로미터. 그리고 가격. 우리가 최고입니다. 가격표를 보니 정말 다른 나라의 절반이었습니다. 스페인과 캐나다도 각자의 강점을 어필했죠. 모두가 거인이었고 모두가 우즈베키스탄 시장을 원했습니다. 마지막이 한국이었습니다. 김혜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성이 단상에 올랐는데 다른 나라 대표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죠. 안녕하세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열차가 단순히 빨라야 할까요? 아니면 사람을 위해야 할까요? 예상 밖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에는 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기술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함이죠. 저희는 그 정을 담은 열차를 만듭니다. 화면에 사진 하나가 떴습니다. KTX 안에서 할머니가 젊은이에게 뭔가를 나눠주는 모습이었죠. 기술 스펙.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진정한 기술 주권을 갖는 것. 저희는 모든 기술을 공개하겠습니다. 설계도, 소스 코드, 정비 매뉴얼, 모든 것을요.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선생이 아닌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잠시 멈추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인연이 생각보다 깊다는 걸 아시나요? 하지만 그건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처럼 박수갈채는 없었지만 묘한 여운이 남았죠. 심사위원장이 일어섰습니다. 최종 결정을 위해 네 개국을 방문하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그리고
한국. 정말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가 최종 명단에 오르다니요. 일주일 후 저는 프랑스 파리 리옹역에 도착했습니다. 100년 넘은 역사의 중압감이 느껴지는 곳이었습니다. 대리석 기둥, 화려한 샹들리에 모든 게 예술품 같았죠. 봉주르. 환영합니다. 알스톰의 장피에르 이사가 과장된 제스처로 맞았습니다. TGV를 타시기 전에 먼저 와인 한 잔 하시죠. 이것이 프랑스식입니다. 오전 10시에 와인이라니. 하지만 거절하면 실례인 것 같아 받았죠. TGV 1등석은 확실히 고급스러웠습니다. 가죽 시트, 개인 테이블, 그리고 계속되는 와인 서비스. 자, 출발합니다. 320km의 예술을 느껴보세요. 부드러운 출발. 창밖의 프랑스 전원 풍경. 낭만적이었죠. 그런데 속도가 200km를 넘자 우웅. 갑자기 굉음이 객실을 채웠습니다. 커피잔이 덜컹거리고 옆 사람과 대화하려면 목소리를 높여야 했죠. 이 소음이 정상인가요? 장피에르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정상입니다. 속도의 대가입니다. 익숙해지실 거예요. 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2등석도 둘러봤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좌석 간격은 절반, 소음은 2배. 마치 다른 열차 같았습니다. 왜 2등석은 이렇게 다른가요? 프랑스는 계급의 나라입니다. 각자의 위치에 맞는 서비스를 받는 거죠. 파리에 도착했을 때 15분이나 늦었습니다. 신호 문제였습니다. 파리에서는 자주 있는 일이죠. 세라비라고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일상이었지만 저희에게는 실망이었습니다. 기술은 훌륭하지만 뭔가 빠진 느낌이었죠. 다음 방문지는 베를린의 중앙역이었습니다. 유리와 철골의 거대한 구조물이 우리를 압도했습니다. 모든 게 계산된 듯 정확했죠. 구텐 탁. 정확히 오셨습니다. 지멘스의 한스 밀러 박사가 시계를 확인하며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9시 15분 30초에 출발합니다. 1초도 틀리지 않습니다. 역시 독일이었죠. IC 열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먼지 하나 없었습니다. 정확히 9시 15분 30초 열차가 움직였습니다. 속도 100km 도달. 예정보다 0.2초 빠릅니다. 조정하겠습니다. 이런 세밀함이 독일의 힘이었죠. 소음도 프랑스보다 훨씬 적었고 흔들림도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차가웠습니다. 승무원들은 로봇처럼 정확했지만 미소는 없었죠. 화장실이 어디죠? 차량 뒤쪽, 오른쪽에서 두 번째 문입니다. 사용시간은 최대 5분을 권장합니다. 사용시간까지 정해주다니요. 기술 설명회에서 한스 박사는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모든 부품의 교체 주기가 정확히 계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베어링은 정확히 183일 후 교체해야 합니다. 만약 182일째 고장 나면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계산은 완벽합니다. 그들의 자신감은 대단했지만 융통성은 없어 보였죠. 미넨에 도착했을 때 정확히 예정 시간이었습니다. 1초의 오차도 없었죠. 기술적으로는 완벽했지만 왠지 숨이 막히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지막 방문지인 일본 도쿄역에 도착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인파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흐름. 이것이 일본이구나 싶었죠. 이라샤이마세. JR 동일본의 다카하시 부장이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우리도 따라 인사했지만 어색하기만 했죠. 신칸센 플랫폼에서 우리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청소 직원들이 일렬로 서서 기다리다가 열차가 멈추자 정확히 7분간 청소를 했죠. 의자 방향 전환, 쓰레기 수거, 바닥 청소, 모든 게 예술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라고 일본어로 말했습니다. 다카하시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저희는 일본어를 못해서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정말 깨끗했고 정말 조용했습니다. 아니, 너무 조용했죠. 승객들이 전화통화는커녕 속삭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일행 중 한 명이 과자 봉지를 뜯자 주변에 차가운 시선이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마치 큰 죄를 지은 것 같았죠. 조용히 해주세요. 이것이 일본의 매너입니다. 다카하시 부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300km로 달리는 동안 정말 흔들림 하나 없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놀라웠죠.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습니다. 도쿄에 도착했을 때 다카하시 부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정시 도착입니다. 신칸센의 연평균 지연은 36초입니다. 기술 설명회에서 더 놀라운 얘기를 들었죠. 운전사가 1분 늦으면 심할서, 5분 늦으면 재교육입니다. 승객이 갑자기 아프면 어떻게 하죠?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합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그들의 시스템은 인상적이었지만 인간적인 유연성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료가 일본어로만 되어 있어서 기술 이전은 꿈도 꿀 수 없어 보였죠. 도쿄에서 서울까지는 비행기로 2시간. 짧은 거리지만 긴 여정처럼 느껴졌습니다. 프랑스의 오만함, 독일의 차가움, 일본의 경직성을 경험한 후라 솔직히 기대는 없었죠. 한국이 뭘 보여줄 수 있겠어? 동료가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래도 기술 공개한다고 했잖아. 말이야 쉽지. 진짜 핵심 기술을 줄 리가 있나?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첫 느낌은 편안함이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모든 안내가 우즈베거로도 되어 있었죠. 어서 오세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신 분들이시죠? 한국철도공사 직원이 우즈베거로 인사했습니다. 서툴렀지만 그 노력이 느껴졌죠. 우즈베거를 어떻게? 한 달 전부터 배웠습니다.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요. 공항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길, 창밖 풍경은 특별할 게 없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바쁜 사람들, 파리의 우아함도, 베를린의 정돈됨도, 도쿄의 정밀함도 없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마음이 편해질까요?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장을 입은 고위 관계자들이 아니라 현장 유니폼을 입은 기술자들이었죠. 안녕하세요. 저희가 직접 KTX를 정비하는 사람들입니다. 궁금한 건 뭐든 물어보세요.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현장 기술자들이 직접 나와서 맞이하다니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한국팀 직원이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별건 아니고요. 한국 전통차입니다. 우즈베키스탄도 차 문화가 발달했다고 들었어요. 포장을 열어보니 정성스럽게 포장된 차와 함께 우즈베거로 쓰인 메모가 있었죠. 멀리서 오신 손님들의 평안한 휴식을 위해 작은 배려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죠. 내일은 드디어 KTX를 타는 날, 과연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역 플랫폼, 은빛으로 빛나는 KTX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와, 아름답네요. 독일팀 관계자가 무심코 감탄했다가 얼른 입을 다물었죠. 경쟁자를 칭찬할 순 없으니까요. 열차에 오르는 순간부터 뭔가 달랐습니다. 입구부터 점자 블록이 설치되어 있었고 음성 안내가 나왔죠. 그것도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그리고 우즈베거로요. 우즈베거 안내까지 준비하셨네요. 네. 어제 밤새 녹음했습니다. 발음이 이상하면 말씀해 주세요. 객실에 들어서니 또 놀랐습니다. 각 차량마다 휠체어, 공간이 2개씩 있었고 접이식 테이블과 콘센트가 설치되어 있었죠. 일반 좌석도 넓고 편안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그 놀라운 경험. 출발을 알리는 안내방송이 나왔지만 정말로 출발했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웠거든요. 창밖을 보고서야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았죠.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100, 150, 200. 그런데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프랑스 TGV의 굉음은 어디에도 없었죠. 테스트해봐도 될까요? 프랑스 기술자가 가방에서 소음 측정기를 꺼냈습니다. 68데시벨. 이건 일반 사무실 수준인데? 독일 팀은 동전을 세웠습니다. 250, 280, 300km. 동전은 여전히 서 있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독일어로 말했습니다. 일본 팀도 자신들의 장비로 진동을 측정했습니다. 결과를 본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죠. 신칸센과 거의 같은 수준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술적 우수성보다 더 인상적인 건 다른 것이었습니다. 한 정거장에서 휠체어를 탄 승객이 올라왔는데 승무원이 자연스럽게 다가가 도왔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닌 듯 일상적으로요. 전용 공간으로 안내하고 안전벨트를 채워주는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저 승무원, 특수 교육을 받았나요? 아니요. 모든 승무원의 기본 교육입니다. 시각장애인 승객도 있었습니다. 안내견과 함께였는데 역시 아무도 특별하게 보지 않았죠. 승무원은 점자 메뉴판을 건네주고 화장실 위치를 친절히 설명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사전 예약을 해야 하는데 일본 팀 관계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화장실이었습니다. 기저귀 교환대, 어린이용 변기, 장애인용 손잡이, 비상 호출 버튼까지 모든 게 세심하게 배치되어 있었죠. 이 모든 게 표준 사양인가요? 네. 모든 KTX의 기본입니다.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당연한 것이 우리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기술을 넘어선 사람에 대한 배려가 느껴졌으니까요. 부산행 KTX,
우리는 일반 객실에 흩어져 앉았습니다. 진짜 모습을 보고 싶었으니까요. 제 옆자리에는 할머니 한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작은 보따리를 들고 계셨는데 뭔가 맛있는 냄새가 났죠. 열차가 출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할머니가 저를 보시더니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어라 못 알아들었지만 표정은 따뜻했죠. 통역이 설명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물으시네요. 우즈베키스탄에서 왔다고 전해주세요. 할머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보따리를 열어 김밥을 꺼내시더니 제게 건네셨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손사래를 쳤지만 할머니는 계속 권하셨습니다. 정은 거절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서 왔는데 맛이라도 봐요. 통역의 설명에 결국 받을 수밖에 없었죠. 김밥을 한 입 빼어 물었는데 정말 맛있었습니다. 맛있다. 서툰 한국어로 말하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더 많이 꺼내주셨죠. 대전역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청년이 올라왔는데 통로가 좁아 보였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앞에 있던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자리를 비켜주고 한 아저씨는 청년의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승무원이 오기도 전에 이미 모든 게 해결됐죠. 한국에서는 늘 이런가요? 글쎄요. 예전엔 아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좋아졌어요. 청년이 대답했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분이었죠. 10년 전만 해도 기차 타기가 전쟁이었어요. 지금은 정말 편해졌죠. 그때 놀라운 장면을 또 봤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화장실에서 나오다가 바닥에 떨어진 휴지를 발견했는데 자연스럽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렸죠. 저 양반, 대기업 임원이에요. 앞자리 승객이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저런 일을? 한국에서는 그게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천안하산역에서는 시각장애인과 안내견이 탔습니다. 안내견을 보고 한 아이가 소리쳤죠. 엄마, 강아지다. 그러자 엄마가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저 강아지는 일하는 중이야. 눈이 불편한 분을 도와주는 거란다. 만지면 안 돼. 아이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조용히 구경만 했죠.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승무원이 다가와 점자 메뉴판을 건넸고 시각장애인 분은 익숙하게 주문했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당연한 일상인 듯 자기 일을 계속했죠. 그때 또 하나의 감동적인 장면이 있었습니다. 동남아에서 온 듯한 외국인 노동자 가족이 표를 확인하며 헤매고 있었는데 아까 그 김밥 할머니가 먼저 다가가 도와주셨죠. 통역이 들려준 할머니의 말. 우리도 옛날에 외국 가서 고생했잖아. 도와줘야지. 할머니는 자신의 과자까지 그 가족의 아이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이 모든 걸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KTX의 진짜 경쟁력은 조용한 엔진이나 빠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이 열차 안에서 만들어지는 작은 사회, 서로를 배려하고 돕는 문화였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시속 300km로 달리는 중에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소음 때문에, 일본에서는 문화 때문에 불가능했던 일이죠. 기술이 사람의 소통을 돕는구나. 독일 팀 관계자가 인정하듯 말했습니다. 부산에 도착했을 때 김밥 할머니가 작별 인사를 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와요. 우리나라 좋지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기술 시차를 왔다가 사람의 정을 배운 기분이었으니까요. KTX 시승 다음 날 주말이라 자유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다른 팀들은 쇼핑을 가거나 호텔에서 쉬었지만 저는 박물관에 가고 싶었죠. 어느 나라를 가든 박물관을 찾는 게 제 취미였거든요. 국립중앙박물관,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특히 중앙아시아실이 있다는 게 반가웠죠. 우즈베키스탄 전시품도 있을까? 기대하며 들어갔는데 예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실크로드 특별전이 열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전시품 앞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고대 석판 하나였는데 설명문이 충격적이었죠. 기원전 2300년경 제작 추정. 고조선과 중앙아시아 교류를 보여주는 증거, 투르크 민족 이동 이전 시대의 기록. 석판에는 쐐기 문자와 함께 독특한 그림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물이 백성들을 다스리는 모습이었죠. 그때 학예사가 다가왔습니다. 관심 있으신가요? 최근에 해독된 내용이 정말 흥미롭습니다. 해독이 됐다고요? 네. 한국과 카자흐스탄 학자들이 공동 연구했어요. 내용이 놀랍습니다. 학예사가 태블릿을 꺼내 번역문을 보여줬습니다. 하늘의 아들이 동쪽 땅에 나라를 세우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고 가르쳤다. 그의 이름은 순간 심장이 멈추는 듯했습니다. 단군.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은 알프 에르통가. 알프 에르통가. 우즈베키스탄의 전설적인 시조였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최근 DNA 연구로도 입증됐어요. 한국인과
우즈벡인의 유전자 유사성이 예상외로 높거든요. 같은 조상을 둔 것으로 추정됩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단군왕검과 알프 에르통가가 같은 인물이라니? 더 놀라운 건 이겁니다. 학예사가 다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는 단군의 건국이념이죠. 그런데 우즈벡 고대 문헌에도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할크 파로바르, 백성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하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아야 했죠. 갑자기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한국이 왜 그토록 기술 공유를 강조했는지, 왜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기술을 만들었는지. 5,000년 전 갈라진 형제였구나.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전시실에서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고려 시대 기록에 중앙아시아 상인들과의 교류가 상세히 나와 있었는데 그들이 같은 하늘의 자손이라고 불렀다는 거였죠. 탱그리와 단군의 단이 같은 어원입니다. 하늘이라는 뜻이죠. 학예사의 설명이 계속됐지만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박물관을 나올 때까지 멍한 상태였습니다. 이걸 우즈베키스탄 정부에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믿을까? 박물관을 나와서 한참을 걷다가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팀이었죠. 박물관에 다녀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내일 기술 브리핑이 있는데 그 전에 잠깐 만나고 싶은데요. 무슨 일이신지 저희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요. 그들도 알고 있었던 걸까요? 이 놀라운 연결고리를? 다음날 아침 한국철도공사 회의실, 김혜원 본부장과 함께 의외의 인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중앙아시아학과 최원석 교수입니다. 역사학자가 왜 여기에? 의아했죠. 어제 박물관에서 충격받으셨을 것 같아서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싶었습니다. 최 교수가 준비한 자료는 방대했습니다. 사실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연결고리는 학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단지 정치적 이유로 공개적으로 다루지 못했을 뿐이죠. 화면에 고대 지도가 나타났습니다. 기원전 2000년경 알타이 산맥 일대에 살던 부족들이 동서로 갈라졌습니다. 동쪽으로 간 이들이 고조선을 세웠고 서쪽으로 간 이들이 투르크 민족의 조상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한 뿌리에서 갈라진 형제 민족입니다. 최 교수가 언어학적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아타, 우즈벡어로 아버지죠. 한국 고대어로도 아바, 아타였습니다. 탱그리는 하늘, 단군의 단도 하늘. 우연이 아닙니다. 더 놀라운 건 문화적 유사성이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갭이라는 모임 아시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서로 돕는 전통. 한국의 개와 똑같습니다. 상부상조의 정신이죠. 김혜원 본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에 특별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오래된 가족과의 재회 같았거든요. 하지만 왜 이런 중요한 사실을 프레젠테이션에서 말하지 않았죠? 믿을까요? 감정적 어필로 보일 수 있었겠죠. 그래서 먼저 진정성을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전략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기술 공유, 완전한 이전, 파트너십 강조. 모든 게 이 역사적 배경 위에 있었던 거죠. 최 교수가 마지막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홍익인간과 할크, 파로바르. 두 이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위에서 아래로의 시혜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을 꿈꾼다는 겁니다. 그래서 KTX에 장애인도, 노인도, 외국인도 모두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차. 그게 홍익인간의 현대적 구현입니다. 갑자기 어제 본 할머니의 김밥이 떠올랐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건넨 그 따뜻함도 같은 맥락이었을까요? 이 모든 걸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알면 이미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작년에 한국을 국빈 방문했을 때 이 내용을 접하셨거든요.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올 때 김 본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역사와 문화 위에 있죠. 우리가 드리고 싶은 건 단순한 고속철도가 아닙니다. 5,000년을 이어온 정신을 현대 기술로 구현한 것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어떻게 보고해야 할까?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역사적 재해가 되는 걸까? 타슈켄트로 돌아온 후 일주일 동안 보고서를 쓰느라 밤을 새웠습니다. 기술적 우수성, 경제성, 그리고 역사적 발견까지. 최종 심사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통령을 포함한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죠. 먼저 기술적 평가부터 보고하겠습니다.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속도는 프랑스가 빨랐고 정밀성은 독일이 뛰어났으며 안전성은 일본이 최고였죠. 한국은
균형이 잘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정적 차이가 있었습니다. 화면에 비교표를 띄웠습니다. 기술 이전 범위입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운영 기술만, 일본은 정비 매뉴얼 일부만 제공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모든 것, 설계도, 소스 코드, 제작 기술까지. 회의장이 술렁였습니다. 재무부 장관이 물었죠. 가격은요? 중국보다는 비싸지만 유럽이나 일본보다는 저렴합니다. 그리고 기술 이전을 고려하면 장기적으로 가장 경제적입니다. 중국처럼 나중에 딴소리하면 어쩌죠? 한국 측이 이미 계약서 초안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기술 이전이 명시되어 있고 위반 시 페널티 조항도 명확합니다. 기술적 논의가 한참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대통령이 조용히 물었죠. 그런데 왜 한국은 이렇게 모든 걸 공개하려 할까요? 이 순간이 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말했죠. 그것은 역사적 이유가 있습니다. 준비한 자료를 화면에 띄웠습니다. 박물관에서 찍은 석판 사진, 최 교수의 연구 자료, DNA 분석 결과까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바로 홍익인간 정신이었습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믿기 어려운 표정들이었죠. 증거가 있습니까? 네. 한국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고대 석판, 언어학적 유사성, 최신 DNA 연구 결과가 일치합니다. 자료를 하나씩 설명했습니다. 탱그리와 단군, 홍익인간과 할크 파로바르, 문화적 유사성까지. 그들은 우리를 형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00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이라고.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문화부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죠. 사실 저도 작년 한국 방문 때 비슷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는 외교적 립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들었어. 그래서 더 신중했던 거야.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기술적 우수성, 경제성, 그리고 이제는 역사적 의미까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KTX 안에서 찍은 것들이었죠. 할머니의 김밥, 휠체어 청년을 돕는 승객들, 시각장애인을 배려하는 승무원. 이것이 그들의 홍익인간입니다. 기술에 담긴 정신이죠. 대통령이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중국은 우리를 돈줄로 봤고, 유럽은 우리를 시장으로 봤으며, 일본은 우리를 실적으로 봤다. 하지만 한국은 우리를 가족으로 봤습니다. 대통령이 제 말을 마무리했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만장일치, 한국이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대통령의 선언과 함께 역사적인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나올 때 동료가 물었죠. 정말 믿어?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거? 중요한 건 그게 아니야.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대한다는 거지. 하지만 속으로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따뜻한 김밥 속에 분명 피보다 진한 무언가가 있었다고. 2달 후 한국 기술팀이 타슈켄트에 도착했습니다. 150명의 대규모 인원이었죠. 그런데 구성이 특이했습니다. 엔지니어만 오는 게 아니네요. 네. 교육 전문가, 통역사, 심지어 한국 요리사까지 있습니다. 장기 프로젝트니까요. 팀장인 박재현 상무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2년간 함께 일하게 될 겁니다. 기술만 전수하는 게 아니라 문화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놀라움은 그들이 준비해온 자료였습니다. 수만 페이지의 기술 문서가 모두 우즈베거로 번역되어 있었죠. 언제 이걸 다? 계약 확정되자마자 시작했습니다. 번역자 50명이 2달간 매달렸죠. 단순 번역이 아니었습니다. 우즈벡 철도 용어에 맞춰 현지화까지 되어 있었어요.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독특했죠. 한국 팀은 선생님처럼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배우러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극한 기후는 한국과 다르니까요.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우즈벡 엔지니어들의 의견을 계속 물었습니다. 여름에 영상 45도까지 올라간다고요? 그럼 에어컨 시스템을 보강해야겠네요. 겨울엔 영하 20도? 배터리 보온 장치가 필수겠습니다. 한국 팀은 현지 상황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수정된 설계안을 가져왔죠. 이렇게 빨리요? 본사 설계팀이 밤새 작업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특화 모델이에요. 더 감동적인 건 그들의 일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중국 팀은 별도 숙소에서 지냈지만 한국 팀은 우즈벡 엔지니어들과 같은 기숙사를 썼죠. 어느 날 밤, 복잡한 전기 시스템 문제로 막혔을 때였습니다. 잠깐, 라면 먹고 하실래요? 박 상무가 봉지라면을 꺼냈습니다. 새벽 3시인데요. 한국에서는 밤샘할 때 꼭 라면을 먹어요. 같이 드시죠. 끓는 물에 라면을 넣으며 그가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철도청 직원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기차 소리 들으며 자랐죠. 개인적인 이야기가 오가면서 분위기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리고 라면을 먹으며 다시 문제를 들여다보니 해결책이 보이기 시작했죠. 아, 이거 접지 문제네요. 우즈벡은 토양이 건조해서. 맞아요. 그래서 계속 오류가 났구나. 한국 팀과 우즈벡 팀이 함께 찾은 해결책이었습니다. 첫 시운전 준비 과정은 전쟁 같았습니다. 수천 개의 부품, 복잡한 시스템,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 시운전 사흘 전 심각한 시스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신호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죠. 큰일이네요. 본사에 연락해야. 잠깐만요. 우즈벡 엔지니어 한 명이 나섰습니다. 이거 우리 구식 신호 시스템과의 호환 문제 같은데요. 제가 해볼게요. 그는 한국 팀이 가르쳐준 지식을 바탕으로 직접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됐다.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한국 팀이 환호했죠. 벌써 이렇게 실력이 우리가 필요 없겠는데요. 아직 멀었죠. 하지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생겼어요. 그때 박 상무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우리는 도우러 온 것뿐이에요. 중국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주인 행세를 했지만 한국은 처음부터 우리를 주인으로 대했죠. 시운전 전날 밤 한국 팀과 우즈벡 팀이 모두 모였습니다. 내일이면 역사가 바뀝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진정한 고속철도 시대가 시작되는 거죠. 박 상무가 잔을 들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중요한 일 전날 막걸리를 마셔요. 오늘은 우즈벡 전통주로 건배하죠. 가족의 성공을 위하여. 그날 밤 정말로 우리는 한 가족 같았습니다. 기술을 넘어 마음이 통하는 진짜 파트너가 된 기분이었죠. 드디어 시운전 날 타슈켄트 중앙역에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실패의 기억이 있어서인지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았죠. 또 멈추면 어쩌지? 이번엔 한국인데 다를 거야. 열차가 플랫폼에 들어섰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죠. 그런데 열차 내부를 보고 모두가 놀랐습니다. 우즈벡 전통 문양인 기리가 천장과 벽면에 새겨져 있었거든요. 이건 한국 디자이너와 우즈벡 예술가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적인 아름다움을 담고 싶었어요. 첫 운행은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까지 450km를 2시간에 주파하는 일정이었죠. 출발 신호가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중국 열차의 악몽이 되살아날까봐. 그런데 출발했나요? 너무나 부드러운 출발에 승객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창밖을 보니 여기 뒤로 물러가고 있었죠. 정말 출발한 거였습니다. 속도가 올라갔습니다. 100, 150, 200. 그런데 놀랍게도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게 정말 200km? 옆 사람과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했죠. 중국 열차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시험 주행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사막지대였죠. 기온은 영상 38도. 모래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에어컨은 제대로 작동하나? 걱정과 달리 객실은 시원했습니다. 아니, 쾌적했죠. 한국 팀이 우즈벡 기후에 맞춰 특별히 설계한 시스템이 제 역할을 했습니다. 250, 280, 300km. 와, 하아. 승객들이 환호했습니다. 사막을 가르는 은빛 화살. 그것도 조용하고 편안하게. 바로 그때였습니다. 대통령님이 오셨습니다. 예정에 없던 깜짝 방문이었죠.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직접 열차에 올랐습니다. 국민들과 함께 타고 싶었습니다. 대통령은 일반 객실을 둘러봤습니다. 넓은 좌석, 큰 창문, 그리고 곳곳에 있는 편의 시설들. 휠체어 공간이 모든 객차에 있군요. 네. 한국 측이 특별히 신경 썼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열차라고요. 대통령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운전실도 방문했습니다. 모든 계기판에 우즈벡어가 표시되어 있었죠. 이건 정말 한국 팀이 2달간 우즈벡어를 배웠다고 합니다. 우리 엔지니어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요. 감동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사마르칸트에 가까워질 무렵 대통령이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속도로 달리는데도 이렇게 조용하다니? 그것도 우리 엔지니어들이 직접 운전하고 있고 이제 시작입니다. 카카. 1년 후면 완전히 우리 기술이 됩니다. 대통령이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예술입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담긴 예술. 그리고 덧붙였죠. 중국은 우리에게 기계를 팔았지만 한국은 미래를 주었습니다. 사마르칸트에 도착했을 때 플랫폼에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도 진짜 고속철도를 갖게 됐구나. 환호하는 시민들,
그 속에서 한국 팀과 우즈벡 팀이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박상무가 제게 다가와 말했죠.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술을 팔러 온 사업가가 아니라 형제의 성공을 돕는 가족의 눈빛이었죠. 저녁 축하연에서 대통령이 연설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새 열차가 달린 날이 아닙니다. 우즈베키스탄이 기술 독립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딘 역사적인 날입니다. 그리고 한국팀을 바라보며 말했죠. 진정한 친구, 아니 가족을 만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즈베거로 감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날 밤 사마르칸트의 별빛 아래서 우리는 모두 한 가족이었습니다. 5,000년 만에 다시 만난 기술로 하나 된 가족. 1년 후 타슈켄트 중앙 정비창. 자, 이번엔 직접 해보세요. 한국 기술자가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이제 우즈벡 엔지니어가 직접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날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작업을 시작했지만 곧 안정을 찾았습니다. 1년간의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완료. 시스템이 정상 작동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우리가 주인이 된 거였죠.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생님이에요. 박상무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 옆에서는 카자흐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온 철도 관계자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이 직접 운영한다고요? 네. 이제 우리가 기술을 전수할 차례입니다. 자랑스럽게 대답했죠. 불과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일이었습니다. 한국 팀과의 송별 만찬이 열렸습니다. 1년간 함께 일하며 정말 가족처럼 지냈죠. 김밥 할머니 기억하세요? 박상무가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 그 김밥이 모든 걸 보여줬죠. 기술은 결국 사람이라는 걸. 다시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부산행 KTX에서 만난 할머니. 낯선 외국인에게 건넨 김밥 한 줄. 그 할머니가 특별한 분이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원래 그래요. 정이 많죠. 우즈벡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인가 봐요.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속에는 아쉬움도 있었죠. 공항에서의 작별. 한국 팀이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꼭 다시 만나요. 이제 진짜 시작이니까. 네. 한국에도 놀러 오세요. 이번엔 제가 김밥 사드릴게요. 포옹하고, 악수하고, 또 포옹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사람들도 있었죠. 비행기가 떠난 후, 저는 다시 정비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KTX가, 아니 이제는 아프로시옵이 된 열차가 서 있었죠. 우즈베거로 찬란한이라는 뜻입니다. 열차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단군왕검과 알프 에르통가 5,000년 전 갈라진 형제가 정말로 있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를 형제로 대하고 있다는 것이죠. 기술로 만난 인연이 마음으로 이어졌고 이제는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상무의 메시지였죠.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프로젝트는 우리에게도 큰 배움이었어요. 진정한 기술 협력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고맙습니다. 형제. 형제라는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프로시옵의 은빛 차체가 황금빛으로 물들었죠. 내일도 이 열차는 달릴 것입니다. 타슈켄트에서 사마르칸트로, 부하라로, 그리고 더 먼 미래로. 단순한 철로가 아닙니다. 5,000년의 시간을 넘어 이어진 마음의 길이고 기술에 담긴 따뜻한 정신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에는 할머니의 김밥이 있었고 박물관의 석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서로를 가족으로 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기술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마음입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즈베키스탄 철도청 수석 엔지니어가 직접 경험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기술 이전을 넘어 마음을 나눈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5,000년 만에 재회한 형제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단순한 고속철도 도입이 아니라 진정한 기술, 독립과 상생의 모델을 보여준 이 이야기가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기술 강국들의 독점에 맞서 진정한 협력이 무엇인지 보여준 이 사례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